제 이름은 이순심입니다. 올해 63. 아직 정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지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제가 일하는 이곳 노블레스 요양원은 이름값 하느라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라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판이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찰랑찰랑 빛나요. 한 달 이용료만 500만 원이라나 뭐라나. 자식들이 여기 부모님 모셔놓고 우리 엄마 최고급에서 지내시네 하며 어깨 으쓱하고 돌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보호자들한테 원장이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요양원은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돌아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숨소리까지 체크하니 안심하고 가세요. 그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안심하죠. 하지만 24시간 CCTV?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보여주기 식인 거 우리 직원들은 알거든요. 사건의 냄새를 맡은 건 딱 보름 전 야간 근무를 서던 날이었어요. 새벽 2시. 다들 잠든 시간이라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하고 가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나 산소호흡기 슉, 슉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올 때였습니다. 저는 당직실에서 믹스커피 한 잔 타서 호로록 마시며 졸음을 쫓고 있었죠. 그런데 복도 끝에서 드르륵, 드르륵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휠체어 탈 어르신이 없는데, 다 주무실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어 복도로 살금살금 나가봤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제 발소리에 맞춰 탁탁 켜지는데, 저 멀리 복도 끝자락에 그림자 2개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야간 조장인 박 실장과 덩치 큰 남자 요양보호사 김 씨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휠체어 하나를 밀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더군요. 휠체어에 탄 사람은 축 늘어져서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고요. 아니, 응급환자인가? 그럼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야지 왜 저기로 가? 그들이 향한 곳은 비상구역 구석진 곳에 있는 세탁실이었습니다. 거긴 습기 찬다고 CCTV 카메라도 안 달아놓은 이 요양원의 유일한 사각지대거든요. 박 실장님, 어디 가세요? 제가 목소리를 깔고 불렀더니 박 실장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더군요. 평소엔 화장 떡칠하고 교양 있는 척하던 여자가 그날따라 눈빛이 번들번들하니 섬뜩했습니다. 아, 이 여사님? 안 자고 왜 나왔어요? 별거 아냐. 305호 최할머니가 이불에 실례를 하셔서 세탁기 좀 돌리려고. 네. 최할머니요? 그 양반 치매도 없고 거동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탁은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새벽에. 아, 거참. VIP 고객이 찝찝하다잖아. 냄새 난다고 난리 쳐서 그래요. 이 여사님은 신경 끄고 가서 졸지 말고 라운딩이나 돌아요. 알았죠? 박 실장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이더니 남자 직원 김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씨가 휠체어를 획 돌려 세탁실 안으로 밀어넣더군요. 그 순간 휠체어 담요 틈새로 앙상한 손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손목에 묶인 하얀 끈. 그리고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쾅! 세탁실 철문이 닫히고 안에서 잠그는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불 빨래를 하러 간다기엔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으니까요. 게다가 최할머니가 누구입니까? 전직 대학 교수 출신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인데 오줌 쌌다고 저렇게 끌려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잠시 후 세탁실 안에서 대형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웅 쾅, 쾅, 쾅. 오래된 탈수기가 돌아가는 요란한 소음. 마치 안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감추려는 듯 세탁기는 비명처럼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못 참은 저는 발소리를 죽여 세탁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짝에 바짝 댔지요. 기계 소리 사이로 사람의 말소리가 웅얼웅얼 새어나왔습니다. 그러게. 왜? 시키는 대로. 안에서. 살려. 잘못. 짝. 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빨래가 아닙니다. 이 새벽 2시 CCTV도 없는 밀실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정모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원장님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남의 영업 비밀 엿들으시면 곤란한데. 원장님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기괴하던지 오금이 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원장님의 그 희번떡거리는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오줌을 지릴 뻔했다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아. 원장님. 그게 아니라 안에 세탁기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혹시 고장났나 하고 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제 어깨에 손을 턱 올리더군요.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얇은 유니폼 위로 냉기가 슥 스며들었습니다. 이 여사님, 우리 요양원이 왜 비싼 줄 알아요? 어르신들 품위 지켜드려서 그런 거예요. 최 교수님 신뢰하신 거 소문나면 본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직원들이 그거 비밀 지켜주려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엿듣고 그러면 못 써요. 늙으면 귀도 헛것을 듣고 그러는 법이야. 가서 주무세요. 월급 깎이기 싫으면. 월급이라는 단어에 입이 탁 막히더군요. 남편 병원비에 딸내 전세금 대출 이자까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직실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애원하는 목소리. 그건 절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양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더군요.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아침 식사 냄새가 고소하게 풍겼습니다. 밤새 그 난리를 쳤던 박 실장은 립스틱을 쥐 잡아먹은 듯 빨갛게 바르고 상냥한 목소리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호호호. 저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를 듣는데 속에서 신물이 울컥 넘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305호 최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최 교수님,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 공기가 싸하니 무겁더군요. 평소 같으면 이 선생 왔어? 오늘 반찬은 뭐야? 하고 깐깐하게 물으셨을 분이 침대에 멍하니 앉아 허공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어디 편찮으세요? 가까이 다가가서 팔을 잡으려는데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오지 마. 나 안 씻어. 안 씻는다고. 네. 씻다니요. 밥 드시자고요. 할머니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으로 제 유니폼을 보더니 갑자기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시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할머니의 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검붉은 손자국. 그건 그냥 어디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강한 힘으로 꽉 움켜쥔 5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휠체어 담요 틈으로 봤던 그 묶인 끈 자국일까요? 아니면 발버둥 치는 걸 누르느라 생긴 자국일까요? 저는 문 쪽을 힐끔 살피고 재빨리 이불을 들쳤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기저귀 좀 볼게요. 싫어. 싫어. 아파. 아프단 말이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저는 억지로 환자복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헉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허벅지 안쪽. 그 연한 살점이 꼬집힌 듯 새파랗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엉덩이 쪽에는 무언가 가늘고 긴 것으로 맞은 듯한 지렁이 같은 붉은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특실이라며? 500만 원이나 받는다며? 어젯밤 세탁실에서 들리던 짝 소리와 세탁기. 굉음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세탁은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노인들을 끌고 가서 군기를 잡는 구타의식이었던 거죠. 그때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실장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할머니 바지를 내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이 여사님? 밥 안 드리고 뭐해요? 박 실장이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들이밀었습니다. 아, 예. 교수님이 입맛이 없으신지 영 안 드시려고 하네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박 실장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최할머니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대고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최 교수님 밥 드셔야죠. 그래야 건강해지시죠. 자꾸 안 드시고 떼쓰시면 오늘 밤에 또 목욕하러 가셔야 해요. 아시죠? 목욕. 그 단어를 듣자마자 최할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낚아채듯 들고 허겁지겁 밥을 입에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씹지도 않고 삼키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피식 웃더군요. 거봐, 우리 교수님 이렇게 잘 드시는데. 이 여사님이 요령이 없어서 그래. 나와요, 다른 방도 가야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찔러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CCTV가 비추는 곳은 천국처럼 꾸며놓고 카메라가 없는 세탁실에서는 밤마다 지옥이 펼쳐지는 현대판 고려장터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휴게실에서 3년차 고참 요양보호사인 김 언니에게 은근슬쩍 물어봤거든요. 언니, 여기 세탁실 말이야. 밤에 거기서 무슨 소리 안 들려? 그러자 김 언니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더군요.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제 팔을 끌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자기, 어제 뭐 봤어? 김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이상해서. 쉿, 모른 척해. 안 그럼 자기만 다쳐. 저것들 보통 내기 아니야. 작년에 그만둔 최 씨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도 그거 파헤치려다가 뭐, 어떻게 됐는데? 김언니가 목소리를 낮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줌마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났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나갈 때 원장이 그랬대.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입 한 번 뻥긋하면 당신 어느 요양원에도 취직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 뒤로 연락 두절이야.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지잉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래. 어떻게? 엄마가 좀 융통해 줄 수 있어? 안 되면 우리 이사 가야 돼.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공포에 질려 밥을 쑤셔 넣던 최할머니의 얼굴.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만 눈 감으면 돼. 나만 입 다물면 우리 딸 전세금 해결할 수 있어. 이 나이에 잘리면 어디 가서 돈을 벌어. 마음속에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 305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안 가. 세탁기 안 들어가. 사람 살려. 대낮에 놀라서 뛰쳐나가 보니 이번엔 남자 직원 김 씨가 억지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버둥거리고 있었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달려가서 김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 씨가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대낮부터 또 똥칠을 했잖아. 냄새나서 씻기러 가는 거니까 비켜요, 아줌마.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아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정신이 돌아온 듯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 내 아들한테 빨간 약을 조심하라고 전해줘. 제발. 빨간 약?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빨간 약? 상처에 바르는 그 빨간 약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먹는 약? 최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김 씨의 완력에 끌려 욕실로 사라지셨습니다. 욕실 문이 쾅 닫히고 물 틀어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할머니의 그 절박했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간호사실 차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305호 최할머니의 투약 기록지를 샤샤샥 넘겼죠. 고혈압 약, 당뇨 약, 비타민제.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다 하얀색 아니면 노란색 알약들 뿐이었죠. 도대체 빨간 약이 뭐지? 할머니가 치매라 헛소리를 하신 건가? 그때 제 눈에 띈 항목 하나. 비급여 투약 항목 V 누트리 1일 1회 취침 전. V 뉴트리?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보통 요양원에서 쓰는 영양제랑은 이름이 달랐죠. 가격을 보니 1회 투약 비용이 무려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세상에 무슨 영양제가 이렇게 비싸? 궁금증이 발동한 저는 약 보관함을 살폈습니다.
최지숙 이름표가 붙은 약통을 열어보니 투명한 캡슐 안에 새빨간 가루가 든 알약이 들어있더군요. 이거다. 빨간 약. 저는 몰래 알약 하나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터질 것 같았지만 이걸 확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근하자마자 동네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단골 약사님께 알약을 내밀었죠. 약사님, 이거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먹는 영양제인데 속이 자꾸 쓰려서. 약사님이 안경 너머로 알약을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거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 아닌데? 캡슐에 식별 번호도 없고. 잠깐만요, 가루 좀 볼게요. 약사님이 캡슐을 까서 가루를 조금 찍어 맛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영양제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이거. 수면제랑 신경안정제 갈아서 섞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주 독한 걸로. 이거 노인이 먹으면 그냥 기절하듯 잠드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근육 이완돼서 거동도 못하게 되고 뇌 손상 와서 멀쩡한 사람도 치매 옵니다. 이거 위험해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영양제라고 속여서 150만 원씩 받아 처먹고 실제로는 노인들을 잠재우고 바보로 만드는 마약 같은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밤에 안 돌아다니고 똥오줌 덜 싸고 직원들이 편하니까요. 게다가 치매가 심해졌다고 보호자한테 거짓말해서 등급 올리고 돈 더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이 알약 하나뿐이라면 원장이 직원이 훔쳐가서 조작했다고 오리발 내밀면 그만입니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세탁실. 그래, 그곳을 잡아야 해. 그날 밤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딸아이의 전세금 걱정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새벽 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청소 도구함을 뒤적거리는 척하며 세탁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가 되자 드르륵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타깃은 502호 박할아버지였습니다.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전직 군인 할아버지였죠. 이 영감탱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앉아? 약 안 먹었어? 박 실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뱉었나 봐요. 아까 보니까 베개 밑에 숨겼더라고요. 남자 직원 김 씨가 툴툴거렸습니다. 어휴, 독한 늙은이. 오늘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겠네. 끌고 와. 박 할아버지는 입에 재갈 같은 게 물린 채 짐짝처럼 휠체어에 실려 세탁실로 끌려갔습니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잽싸게 달려가 세탁실 문 옆에 있는 환풍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는 사람 눈높이보다 높아서 잘 안 보이는 곳이었죠. 저는 환풍구 틈새에 핸드폰을 켜서 녹음 모드로 올려놓았습니다. 안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님, 여기 군대 아니야. 주는 대로 처먹고 자라면 자야지. 어디서 반항이야. 퍽, 퍽.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음소리. 으, 으.
한 번만 더 약 뱉어내면 그땐 진짜 빨래랑 같이 돌려버릴 줄 알아요. 알았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30분 뒤 세탁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축 늘어져서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핸드폰을 회수했습니다. 녹음 파일. 거기엔 그들의 악마 같은 목소리와 폭행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잡았다. 이 짐승 같은 놈들. 이제 남은 건 이걸 세상에 터뜨리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CCTV가 있다는 사실을요. 세탁실 안에는 없지만 복도에는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퇴근하려는데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순심 여사님, 잠깐 들어오시죠.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님이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 화면에는 어젯밤 환풍구에 핸드폰을 올려놓는 제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원장님이 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이 여사님, 따님 전세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었나? 여기 5천만 원이야. 원장이 봉투를 제 앞으로 슥 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그 핸드폰 내놓고 조용히 나가세요. 아니면 원장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여사님이 치매 노인 학대한 걸로 경찰서 가게 될 거야. 우리가 증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 어째? 현명한 선택하시죠. 5천만 원. 딸아이의 눈물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눈앞에 있는 악마의 거래.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5천만 원. 누런 서류 봉투가 제 눈앞에서 가물가물 아른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내일 쫓겨날 판인 우리 딸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한번 눈 딱 감고 구기면 내 새끼가 편해집니다. 원장은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여사님, 뭘 망설여요? 어차피 그 할인 할망구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잠깐 편하자고 본인 딸 인생 망칠 거예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하더군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죄의 무게가 느껴져서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원장님, 이 돈 진짜 주시는 거죠? 아, 그렇다니까. 자, 이제 핸드폰 이리 줘요. 원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원장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핸드폰을 받자마자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구두굽으로 와지끈 밟아부셨습니다. 퍼석. 액정이 가루가 되고 기계가 박살이 나는 소리. 원장은 그제야 소리내어 웃더군요. 크하. 역시 돈이 최고야. 이 여사님 현명하시네. 나가봐요.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일하고.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핸드폰 잔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원장님, 참 불쌍하네요. 뭐? 불쌍해? 내가? 원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네. 원장님은 평생 안 늙을 줄 아시나 봐요. 똥 기저귀 차고
남의 손에 밥 얻어먹을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 아줌마가 돈 받더니 미쳤나? 당장 안 나가. 저는 빙그레 웃으며 제 유니폼 안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핸드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구형 폴더폰. 딸아이가 쓰다가 서랍에 박아뒀던 공기계였죠. 원장님, 아까 부순 건 제 껍데기 폰이고요. 진짜 녹음 파일은 여기 있는데요. 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제가 폴더폰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 시간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원장실 들어오기 전에 112 누르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돈으로 협박하고 핸드폰 때려 부수는 소리, 경찰관님들이 라이브로 다 들으셨을 텐데 어쩌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요양원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너 이 여편 내가. 원장이 저를 치려고 달려들었지만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작 그만. 당신을 노인복지법 위반 및 협박,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의 손에 수갑이 철컹 채워지는 순간 원장은 이건 모함이야. 저 여자가 꾸민 거야. 라고 발악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제 핸드폰 속 녹음 파일과 약국에서 확인받은 빨간 약, 성분 분석표까지 증거물로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로비로 끌려 나오는 원장과 박 실장, 그리고 남자 직원 김 씨. 그 화려했던 노블레스 요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란의 잠을 깬 어르신들이 방문을 열고 하나둘 나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최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박 실장을 보며 멍한 눈으로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제가 할머니께 다가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교수님, 이제 괜찮아요. 이제 목욕하러 안 가셔도 돼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맑은 눈빛으로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이 선생.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등 위로 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뉴스에 공포의 세탁실, 수면제 먹이는 특실 요양원으로 대서특필되었고 피해 노인들의 가족들은 뒤집어졌습니다. 믿었던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자식들은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은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직자가 되었지요. 5천만 원은커녕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돈 못 구했어. 그리고 엄마 잘렸어. 수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흐르더군요. 딸이 원망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뉴스 봤어. 우리 엄마. 진짜 깡다구 세네. 멋있다 이순심. 멋있기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괜찮아. 나 대출 좀 더 알아봤어. 그리고 좁으면 어때? 엄마랑 나랑 둘이 꼭 붙어 자면 되지. 쪽팔리게 사느니 좁게 사는 게 낫잖아. 그 말에 울컥해서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 농사 헛지은 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요즘 다른 요양원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고 시설도 낡은 곳이지만 마음만은 편합니다. 이곳에서는 밤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대신 어르신들의 코 그니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지금 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훗날 내 자식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에 가시거든 화려한 샹들리에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의 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밤새 안녕하셨는지 진짜 안부를 물어주세요. 제 이름은 이순심. 오늘도 저는 이 늙고 병든 몸들을 닦으며 다가올 나의 미래를 정성껏 닦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